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소유동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7월 넷째 주 KBL 룸앤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월요일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저 하루 좀 늦췄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안에 네. 아주 중요한 일이 좀 있어가지고 늦췄는데 네. 뭐 나쁜 소식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지난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그래서 시골을 한번 갔다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영주 다녀오신 건가요? 그렇죠. 네, 얼마 만에 가신 건가요? 가끔 갑니다. 가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또 멀긴 멀잖아요. 아니요, 멀지 않습니다. 멀지. KTX 타면 1시간 40분이면 갑니다. 그래요? KTX가 서는 동네예요. KTX 서나요? 그럼요. 김천 요쪽인가요? 잠깐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지금 요즘에 그 네. 경상도나 네. 전라도, 충청도 네. 지금 발전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KTX가 다 떨려 있고. 맞아요. 요즘 다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네. 대구, 부산 이쪽만 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광주 이쪽만 시가 아니라고. 네. 저희도 영남끼리 또 이제 대도시와 어떤 이제 소도시 약간 지금 이제 약간의 신경전. 네, 죄송하고요. 아니 서울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네. 갑자기 짜증이 확 오네요. 네, 저도 똑같은 지방로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갖다 좀 드리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추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또 이제 저희가 아시아컵 네. 지난주에 있었죠. 8강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출승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제 10개 팀의 어떤 루머 이펙트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아시안컵 하고 이제 4개 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KT, 가스공사, DB 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댓글로 쓰는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님이 대표팀의 포워드 농구가 좋다는 기자님들 말에 큰 공감합니다. 네. 다만 이번 대회에서 확실한 것은 허운의 리딩 능력이 일치월장해서 정말 모두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워드 농구 중심에 허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쓴소리이지만 이대성이 뛸 때는 플레이가 느슨해지고 짜임새가 떨어져서 오히려 허운이 포워드 농구를 살려줄 멀티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의견 남겼어요. 저희가 사실 지난주 이제 허운 이 투가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야기, 어떤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좀 사실 좀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 허운의 어떤 플레이를 좋게 보신 분들이 아니 좋은 것도 얘기를 하고 해야지 어떻게 단점만 얘기를 하냐 이런 이제 굉장히 거센 어떤 이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요거 우리가 한번 정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허운 선수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저는 오해가 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좋은 게 있죠. 분명히 좋은 게 있고 근데 또 4년 전 얘기도 있고 지금 좋은 것도 있고 또 이 선수들이 지금 대표팀에서 꼭 필요한 어떤 역할들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선수들 좀 잘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허웅의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선수도 다 마찬가지인데 유독 이제 허운 선수한테 그런 거 나온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좀 뭐랄까 칭찬이 좀 인색했다 이 부분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하지만 그 허웅이나 허운 선수는 정말 좀 잘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떤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저런 모습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분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표팀에 들어갔고 지난 방송에서도 뭐 단점 얘기를 했지만 허웅과 허운은 지금 대표팀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당연하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그게 4년 전에 비해서는 네. 말씀을 갖다 드렸고 사실은 저는 허운 선수가 굉장히 좀 공백이 좀 컸다라고 봐요. 뉴질랜드 전에서 그러니까 허웅 선수도 물론 공백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허웅 선수가 중간중간 족구로 들어오면서 어떤 3점에 대한 어떤 물꼬를 좀 터줬다면 좀 더 이제 대표팀의 그 포워드 농구가 좀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허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이제 리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뭐 이대성 선수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뭐 퇴장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훈 선수에 대한 어떤 공백이 좀 굉장히 좀 있었다. 그리고 지금 대표팀에서 포워드 농구라 그러면 포워드가 중심이 되는 농구는 맞는데 여기에 또 잘 살려줄 수 있는 어떤 가드, 그 가드가 공격한 가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정통적인 어떤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허훈 선수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어떤 그 수비의 균형을 내면서 이제 좌우로 이제 갈라주는 패스들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필요하다. 네.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최준용이 이제 이 장신 핸들러를 보는 이 네. 이제 대표팀의 이번 농구
농구에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불안한 부분이 최준용이 어쨌든 최준용이도 이우석이도 드리블이 좀 높다 보니까 이 압박을 이겨내면서 하프라인 너머로 이제 볼을 운반하는 부분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허운이 신장은 작지만 그런 압박을 뚫는 데 능하고 스피드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힘을 더 해주고 그리고 최준용이 이제 세트 오펜스에서는 조금 더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 썬썬님 말씀대로 허웅이 어떤 그런 이제 최준용 중심이 어쨌든 이 포워드 농구를 살려주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허웅이 대표팀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선수고 KBL 최고급의 선수라는 걸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도혁 기자도 아마 똑같으실 거라 생각해. 다만 이제 대표팀에서 다양한 라인업이 구사가 될 수 있고 이제 그 라인업마다 장점과 단점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허웅과 허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준용 같은 경우는 가드가 아니다 보니까 2대2 수비 때 어떤 스크린 대처가 되게 약하다든지 이우석도 이제 빠른 어떤 단신 핸들러를 쫓아가는 부분이 약해서 이제 뉴질랜드전에서 조금 불안한 수비를 많이 보였던지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점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허웅과 허웅이 가진 단점들 그리고 이제 이 둘을 동시에 썼을 때 가지는 어떤 문제점들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저희가 그 두 선수만 이제 뭐 단점을 부각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고 모든 선수들에게 저희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희 1위 농구를 지켜본 팬분들이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또 말씀을 갖다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허웅 선수, 허웅 선수 두 명의 투가드 시스템을 놨을 때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제 수비에 대한 허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포워드 농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대성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허웅 선수 없었고 허웅 선수 없다 보니까 이제 가드가 없을 때 어떤 답답함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가드가 꼭 필요하고 투가드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가버리면 그거는 살짝 좀 이제 비껴진 어떤 결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나중에 또 정리를 갖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장진수님께서 양홍석은 약간 애매한 신장, 훌륭한 파워, 조금 아쉬운 순발력, 그리고 정말 중요한 유연성이 좀 떨어짐. 3.5번이지만 4번에 더 가까워 보이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정확한 어떤 이제 뭐 지적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양홍석이 진짜 갈피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3번이라고 보기는 저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슈팅형은 사실 3번 웬만한 3번에 밀리지 않는 수준인데 사실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은 여전히 3.5번 혹은 4번에 조금 더 적합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말씀하신 어떤 유연성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제 다른 어떤 공격 옵션 확보라든지 볼 핸들링 이런 것 쪽이 다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양홍석이 아마 조금 돌파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은 양홍석 같은 경우에도 완성형으로 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양홍석 선수가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돼요. 뭐 그 부분은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이런 타입의 선수들이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느냐라고 봤을 때, 즉 이제 지금 포워드 농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뉴질랜드 전에서 보면 자 최준용, 이우석, 그다음에 송교창이 드리블러를 했어요. 그렇죠. 간헐적으로 했는데 완전치 않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최준용은 조금 이제 다른 타입의 선수이긴 한데 보통 선수들이 보면 그런 포드 타입, 대표팀에도 마찬가지고 포드 타입 선수들이 보면 이제 외곽으로 나와야 되는데 보통 3.5번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죠. 이 양상이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그다음에 프로에서 모두 센터나 아니면 멀티를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외곽으로 점점점 나오고, 거기에서 진짜 빅맨들은 빅맨으로 살아남지만 애매한 신장의 타입의 선수들은 외곽으로 빠지면서 어떤 경쟁력을 갖다 높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 대한 어떤 공수의 그 어떤 테크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이제 드리블이라든가 이런 이제 볼 핸들러 역할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저는 타파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한국 농구가 발전을 하려면 지금 기본적으로 포워드 농구를 가지고 가는데, 지금 주일승호의 포워드 농구의 불안함은 뭐냐면 이런 그 핵심 포워드들의 다재다능함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게 또 양홍석 선수의 어떤 약점이기도 하고, 근데 다른 선수들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 물론 이제 편차는 분명히 있지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켄조님이 송교창은 어딜 가는 팀워드를 정말 잘 수행하고 농구에 대한 자세와 성실이 정말 좋은 선수라 생각합니다. 송교창 같은 얼리 선수가 많이 나와야 한국 농구 미래도 밝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송교창 선수가 이번 대표팀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송교창 선수가 어쨌든 3번으로 수비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송교창 하면 이제 얼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
다가오는 드래프트 또 이제 얼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이미 뭐 밝혀진 선수도 있고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도 다들 프로팀들이 다들 좀 궁금해합니다. 네. 예, 그래서 누가 나오냐, 누가 안 나오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노릴 수 있는 선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떠들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씩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지형이 살짝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얼리로 나오는 거는 자신의 어떤 의지 문제도 있는데 송교창 선수도 사실은 이제 얼리로 나올 때 얼리로 나올까 대학을 갈까 이렇게 했다가 고민 끝에 나온 거였거든요. 물론 그쵸. 이제 그런 이제 뭐 용기돼서 박수를 보내야 되지만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지형도가 또 살짝 바뀌었어요. 한 맞아요. 5, 6년 전에 비해서 또 살짝 바뀐 게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 지금은 원앤던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투앤던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1학년 마치고 또는 2학년 마치고 이제 얼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평균적으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고교 유망주들이 바로 이제 직행하는 것도 뭐 괜찮다라고 보지만 여러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볼 때는 모든 농구 선수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난 이후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리드 앤 리액트 같다 얘기를 하지만 그 리드 앤 리액트도 어떤 그 농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 이런 부분들이 다 총체적인 어떤 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드 앤 리액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제 그 깨달음부터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험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 고교 이후 직행해서 이제 프로에 와서 프로에서 배울 수 있지만 뭐 대학교 1, 2학년을 거치고 거기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나오는 것도 괜찮다. 물론 대학교와 이제 프로의 어떤 시스템이 좀 다르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정체성이 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자기 어떤 의지의 문제니까 프로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태는 지형도가 예전에는 대학교를 뭐 3학년 4학년 때 돼야 프로 줬기 때문에 대학교 가면 너무 정체가 되지 않냐 그래서 얼리로 나는 게 좋다 그랬지만 지금은 1, 2학년 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선수들의 어떤 선택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죠.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얼리로 나온 선수 중에 이제 몇몇 선수들이 막상 팀에 합류해서 팀 훈련을 같이 해보니까 작전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든지 아직 뭐 패턴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너무 왜냐면 이제 특히 얼리로 나와서 뽑힐 정도의 어떤 고교 레벨부터 이미 탑급 레벨 선수들은 에이스 놀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약간 고교 무대에서는 진짜 약간 1대1 농구에 익숙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프로 레벨의 어떤 이제 패턴 농구를 되게 낯설어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작 프로 와서 이제 얼리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이제 훈련만 하고 D리그 뛰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약간 이런 경우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절차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얼리로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예전에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닫혀 있었던 대학 관계자분도 이제는 마음을 열어주거든요. 원한다면은 가능하다. 다만 이게 어떤 대학생 신입생 리크루팅 어떤 타이밍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전에 어떤 학교 측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너무 나와버려서 좀 이제 그 해당 학교를 당황스럽게 만나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벌어져요. 최근에 많이 보면은. 벌어지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얼리가 조금 이제 유행을 하면서 벌어지는 약간의 어떤 부작용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선수나 혹은 이제 학부모님도 조금 더 이제 잘 생각을 하고 절차를 제대로 밟고 나오는 것이 아마 이 선수에게도 더 좋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살짝 그런 가독이적인 측면도 있죠. 네.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좀 지형도가 좀 바뀌었다. 이제 예전에는 사실 뭐 학교가 갑이고 뭐 팀이 갑이었다면 지금 이제 선수가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의 의지에 따른 부분들이 훨씬 더 비중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 500 같은 400 영원히 사랑해. 네, 이제 KCC가 타일러 데이비스와 계약했던 기사가 난 사실인가요?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일러 데이비스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왜 계약을 했는지 또 우리 설명기욤이 출동하면서 잘 말해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못하겠습니다. 네, KCC 편에서 한번 저희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아시아컵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컵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한 4강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뉴질랜드가 잘 싸우기도 했고 한국의 악재가 겹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허웅과 허웅의 어떤 이제 동반 결장 이게 좀 확실히 뼈 아팠죠. 네. 저희가 뭐 이제 댓글 부분에서 얘기를 했지만 허웅은 발목 부상 그리고 허웅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확진으로 아예 뛰지를 못했고요. 여기에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좀 이제 가용 인원이 확 줄어든 특히 가드진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대성이 3쿼터 초반에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경기 내용에 영향을 많이 끼쳐다 보니까 결정타였는데 최준영이 또 이제 4쿼터에 테크니컬 파울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는 그런 악재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대성 최준영 선수의 퇴장이 좀 결정적이긴 했어요. 뭐 이대성 선수
첫 번째 테크니컬 파울은 그 승부처 흐름에서 잡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확 끼얹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 최준영 선수의 테크니컬 파울 퇴장은 마지막 사실 이제 마지막 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완전히 없애버린 그렇죠. 그런 테크니컬 파울이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사실 뭐 지금 기사로도 좀 보면 이대성 선수 주장이고 이대성, 최준영, 라거나 이런 선수들이 지금 팀의 어떤 중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이대성, 최준영 이런 선수들이 이제 리더 역할을 갖다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이 선수들이 오히려 이런 모습을 갖다 보였다. 이거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지적 받아야 마땅하고 네, 이대훈 네. 선수도 이제 입국 인터뷰에서 그런 네, 이야기를 좀 이제 뭐 굉장히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랬죠. 네, 꺼냈는데 솔직한 얘기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 이거 말씀하시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가 이번 대표팀은 사실상 이 이대성이 리더가 된 사실 첫 번째 대표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리더십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대성 같은 네. 경우는 이전에 어떤 세대의 어떤 이제 대표팀 리더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진지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규율을 되게 중시하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타이트했죠. 예, 네. 타이트한 어떤 이제 어떤 리더십이었다면 이번 이대성의 리더십은 굉장히 화목하고 선수들이 거리낌이 없는 굉장히 좀 요즘 세대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서로 선수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네. 이런 리더십이 과연 그러면 이제 이런 아시아컵 같은 국제 무대에서 정말 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여름 국제 무대에서 이걸 사실 좀 지켜볼 수 있는 중요한 되게 기회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요했던 뉴질랜드전에서 이런 이제 이 리더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이 어떤 멘탈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테크니컬 파울 누적을 당한 부분은 아마 이거는 계속 좀 지적을 받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전에 그러면 우리 네. 좀 분위기 좀 어두우니까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타이트했던 어떤 그 리더십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대성, 최준영 중심, 라그나 중심의 자율적인 리더십 어떤 게 좀 더 좋다라고 봅니까 이동환 기자는? 저는 정말 답을 내리기 좀 어려운데요. 사실 저는 지켜보자는 입장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 네, 기자들로 좀 해서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뭐 주요 기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네. 그 중에 이제 뭐 유동혁, 최용석, 김우석, 네.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 네. 사실 손대범이 중간에 있으면 좋은데 손대범도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연차거든요. 네, 그렇죠. 연령대가. 네. 그런 이제 좀 타이트한 그런 거. 리더십. 네. 또는 이제 막 그 네. 박지혁이 살짝 이제 그 똘끼가 있으니까. 네. 박지혁, 이동환, 네. 그 김진성, 거기 뭐 민중구,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자율적인 프리한, 리더십. 네. 프리한 리더십. 네. 모르겠어요. 제가 선배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랑 민주 기자는 사고뭉치들이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기자 쪽은 타이트해야 되지 않느냐. 저랑 민주 기자 사고 치고 다니는 거 보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기자 쪽은. 네. 저희 쪽도 뭐 그렇게 정상들은 아닙니다, 다들. 다들 또라이기 때문에. 근데 네. 그게 있어. 저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어디가 우열을 나누기는 힘들다. 사실. 스타일의 차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장점은 강화해야 되고 단점은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이번 대회는 솔직히 말해서 단점이 너무 극적으로 나왔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 순간에 하필. 그 자율성이 있다면 자율성이 있는 가운데서 어떤 팀 스피릿이 살짝 무너질 수 있거든요. 어떤 흥분됐을 때, 타이트한 어떤 리더십을 받았을 때보다는 그랬을 때, 근데 그 리더들이 이제 딱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렇죠.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죠. 근데 이대성이도 나이가 적지도 않아요 지금. 이제는 적지 않죠. 그러니까 33세 한국 나이 33세인데 진짜 좀 아쉬웠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표팀 이제 리더나 주축 선수 특징 보면은 평소 이제 프로 경기에서 쇼맨십도 굉장히 좋고 인터뷰도 과감하고 이런 이제 선수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수들이 가진 강점은 그러니까 한 번 분위기 타면 팀 에너지를 확 끌어올리면서 그냥 박살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이번에 사실 이번 아시아컵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분노했던 게 이게 도대체 피파 판정 이게 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제기를 했어요. 첫 경기부터 그랬었고 이번 뉴질랜드전 같은 거 사실 최준현 선수가 흥분한 이유가 사실 또 이제 이런 판정 부분에 대한 어떤 답답함 때문이었는데, 사실 그럴 때 이제 조금 이제 베테랑이나 좀 이제 어떤 좀 침착한 스타일의 리더가 있으면은 좀 이제 팀 분위기를, 요즘 우영우 보십니까 혹시? 너무 좋아죠. 워워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들의 리더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가진 리더십 스타일의 어떤 이제 약점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또 다른 타입의 리더가 한 명 있었으면은 이렇게 워가 되면서 우리 대표팀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좀 진짜 말 그대로 극적인 순간에 드러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성, 최준영 선수가 사실 워를 해줘.
보여줘야 되는데 이대성 그러니까. 최준용 선수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개항심 씨는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예, 정말 개항심 씨. 예, 이 캐릭터 이름이 다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되게 뻔한 말일 수 있는데 내년에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 1년 지금 연기되면서 내년에 있는데 내년에도 결국 이번 대표팀 멤버들이 주축이거든요. 누가 뭐 들어오고 나올지는 약간 그렇죠. 달라지겠지만 그럼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 이 리더들에게 되게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제 원정에서 어떤 판정에 대한 어떤 불리함을 이제 생각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어떤 상대와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얼마나 좀 이제 스스로 컨트롤이 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위치가 중요한지 좀 다들 알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이제 좀 분노했던 그 이대성의 두 번째 테크니컬 파울은 사실은 좀 어이가 없었어요. 맞아요. 좀 짜증이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대회에서 심판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거기가 훨씬 더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KBL 심판들을 우리 선녀다. KBL이 선녀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정말. 그러니까 최준영도 막 플리즈 했던 게 사실은 무릎 맞고 튀어서 나가가지고 우리 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지도 않고 그냥 딱 해버리고 이대성 그 두 번째 테크니컬 파울 이랬는데 거기서 그거는 판정 기준이 아직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시아에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 나라들이 중동, 중국, 일본 스폰서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팀. 나라들 그리고 개최를 할 수 있는 어떤 영향이 있는 팀. 그래서 한국도 이제 외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전에 윤덕주 여사가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막 심판분들 만나가지고 막 용돈도 찔러주고 막 그랬다는 그런 이제 비하인드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판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겠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게 완전히 무너졌죠. 대한민국 농협회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이런 불이익을 받는 건데 이런 불이익을 받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이익을 받는 거는 받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대성이나 최준용 선수는 참아야 되는 건 또 참아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경기적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해보자면은 어쨌든 이번에 허운허웅이 동반 결장하고 이대성이 이제 도중에 퇴장당하면서 출승 이제 감독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울며 겨자 먹기 좀 어쩔 수 없는 이제 라인업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준용과 이우석으로 앞선을 구성하고 혹은 송교창이 뽀른발을 많이 담당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이제 장신 자원들을 그냥 다 세워버리는 사실 원하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게 좀 좋은 부분도 있었고 좀 고무적인 부분도 있어서 나름 잘 싸웠는데 결국에는 좀 밀린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포워드 농구를 해서 되게 사이즈가 큰 라인업을 구성했는데 정작 이제 이 제공권 이슈에서는 확실히 밀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바운드 싸움에서 43대 61, 세컨 찬스 포인트 10대 28 여기서 열세에 놓인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치명적이었다. 출승 감독님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게 뉴질랜드가 좀 특수한 팀이긴 해요. 그 굉장히 리바운드 능력이 강하고 근데 리바운드 의지가 굉장히 강한 팀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사이즈가 좋은데 활동력까지 좋으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드 한두 명 정도가 그 이대성이 그래서 좀 아쉬웠던 거죠. 이 선수가 외곽에서 어떤 수비 약점 이런 부분들 같은 좀 메워주면서 그런 강점이 충분히 있는 선수니까 메워주면서 끌고 갔다면 뉴질랜드 잡을 수도 있었을 거고 이런 이제 뭐 세컨 찬스라든가 뭐 리바운드 싸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맞춰갈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 그 로테이션 폭이 굉장히 좁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좁아지면서 활동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포워드들의 어떤 그 외곽 수비의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고 뉴질랜드는 45도 지점에서 집요하게 그 3점 오픈 찬스를 갖다 노리는 또는 코너 쪽에서 노리는 그런 모습들 같아 보이고 이러면서 완전히 말려버린 그런 게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승 후의 아시아컵 이제 이번에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가 좀 줄 부분이 일단 이제 어쨌든 포워드 농구 했습니다. 이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게 아쉬웠나. 저희가 사실 좀 지금 얘기를 많이 푼 것 같아요. 어떤 장신의 어떤 이점 상대 어떤 중국전 같은 경우 이제 압박이 어떤 이제 굉장히 대처가 잘 되기 시작하고 예전 같으면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가 뭐 지난주에 좀 얘기를 이거는 많이 풀었으니까요. 단점도 저희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쨌든 포워드들이기 때문에 빠른 가드들을 쫓아가는 부분이라든지 3점 이제 상대가 스페이싱을 넓게 벌렸을 때 어떤 로테이션 어떤 속도 문제 아니면 로테이션이 꼬이는 문제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되게 뻔한 말이지만 장점은 그대로 취하되 단점을 보완하는 게 내년 아시안 게임까지의 어떤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그 저도 이제 뭐 우리 이동환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이 포드 농구에 대한 어떤 그 판단 기준이 분명히 있겠지만 좀 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3명의 감독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지금 포드 농구를 어떻게 봤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약점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외곽에서의 어떤 수비 못 찾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가 패스트 브레이크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트랜지션 게임을 했을 때 거기에서 수비를 제대로 못 찾는다. 맞아요. 예. 근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 이 부분들은 수비로 연습을 하고 조직력을 맞춰가면은 이거는 보완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한 감독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포워드 농구는 당연히 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지금 포워드진의 어떤 다재다능함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을 갖다 참고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가면서 가는 거,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게 과연 극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크고 이제 뭔가 외곽 플레이가 가능한데 이제 말씀하신 이 다재다능 결국에는 이제 볼 핸들링적인 부분. 그러니까 2대2 핸들러를 할 수 있는 포워드는 정작 그렇게 많지 않다는지. 그러니까 송교창의 양홍성이 사실 스타일적으로 또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만약에 이현중 같은 자원이 들어와 보니, 그러니까 오퍼볼 부부가 좋은.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약간씩 색깔이 달라질 완전히 겁니다.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또 이제 대표팀 명단 발표나 어떤 추후 어떤 합류 여부를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고 또 선수 개개인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8강에서 떨어졌는데 예전 8강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저는 충격파는 좀 덜했어요. 그 어떤 부분이냐면 뭐 이런 악재들이 있어가지고 짜증이 좀 나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좀 바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추일승 감독의 어떤 지도력은 여전히 괜찮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8강전에서 가장 프로다운 모습을 보였던 게 전 추일승 감독 같아요.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고 그 악재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전술 준비해 주시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아유 좋은 감독은 좋은 감독이시다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컨셉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좋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더 좋았던 게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보였는데 그게 첫 번째는 뉴질랜드가 사실 결승까지 가서 호주를 굉장히 괴롭혔지 않습니까? 물론 뭐 중국도 지금 코로나 여파 때문에 사실 뭐 정상 전력은 아니고 이란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 일본도 이제 하치무라 루이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좀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뭐 와타나베 유타라든가 이런 선수 데리고 왔었고 뭐 호주 같은 경우는 델라베도바가 이제 없었지만은 거기도 숏메이커라든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뉴질랜드가 결승까지 올라가서 호주까지 괴롭혔다는 것은 한국이 사실 뉴질랜드 이길 수 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이제 객관적인 전력의 어떤 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다. 게다가 여기에 지금 이승현이라든가 이현중이라든가 또 누가 있죠? 김선영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단계 전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국 대표팀의 앞으로 국제 대회가 굉장히 흥미로워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대표팀이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대표팀 아시아컵은 내년 아시안 게임을 위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어떤 무대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 청사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어떤 일관된 어떤 색깔, 그리고 최일승 감독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과감한 이제 라인업 활용 이런 부분이 되게 돋보였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번 대표팀 보면서 내년 아시안 게임 뭔가 좋은 결과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 뭔가 약점만 잘 보완하면은 물론 변수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서울의 어떤 합류 이슈라든지 뭐 대표팀 소집 기간의 문제, 대표팀 특성상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지켜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향 자체는 좀 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제 대비한 로스터 구성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몇몇 이제 있는 선수들이 있죠. 뭐 그 선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들이 들어오면 좀 더 짜임새 있는 그런 이제 로스터 구성이 될 수 있고 단 하나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농구협회 그 권혁훈 회장 이제 오셔가지고 나름 괜찮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필리핀 그 외국과의 어떤 평가전을 좀 더 많이 치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필리핀도 뭐 괜찮았지만 사실 대한민국 농구협회 대한민국 지금 국가대표의 어떤 그 한계를 갖다가 철저하게 나오게 할 수 있는 동유럽 팀들, 그리고 아시아 정상권에 있는 호주, 중국, 일본 이런 팀들과 함께 그 대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전력이 되는 그런 팀들. 그런 팀들을 초청을 해서 게임을 한 두세 차례 이렇게 해보면 과제가 나오고 설정이 나오고 어떤 숙제가 나오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을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농구 월드컵 때나 아니면
뭐 이제 올림픽 최종 예선 이런 거 치를 때 항상 이제 선수상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높이는 처음 상대해봤다. 그렇죠. 너무 낯설다. 네. 이런 부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 우리 대표팀이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뭐 이제 프로팀들과의 연습 경기라든지 아니면 대학팀들과의 연습 경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이제 소집 이후에 어떤 이제 실전을 좀 호흡을 맞추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 평가전이 정말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과의 평가전은 그래서 좀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표팀의 이 트랜지션 수비 문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네. 드러났었고 사실 그게 과제라는 걸 진짜 명확하게 알았거든요. 예, 필리핀이 정상 전력이 아니었음에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농구의 색깔 혹은 이제 국제 농구 무대에서 이제 이미 활약하고 있는 어떤 다른 팀들과의 어떤 매치업이 그래서 전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장신 라인업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좀 필요하고 또 뭐 트랜지션에 대한 대비책 필리핀도 사실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필리핀 풀 전력도 아니고 그렇죠. 뭐 대학 선발 놓고 이렇게 하니까 트랜지션이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수준이 그만큼 우리가 그 당시에는 좀 수비 수준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좀 강호들 같은 대결을 하고 거기에서 좀 문호를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SK 같은 경우 이제 안영준 공백 메우기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네. SK의 어떤 이제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메우기 위한 뭐 저번에 말씀드린 가드 활용의 폭을 좀 넓히는 그렇죠. 것. 또 하나는 허일영의 출전 시간을 좀 늘리는 네. 것. 사실 이거는 이제 가장 좀 SK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옵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SK가 미국에서 지금 스킬 트레이닝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6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제 뭐 오재현, 선상혁, 이명태, 김영민 이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고 최봉 같은 거는 이제 좀 분위기를 잡게 주장이기 때문에 갔고 네. 여기에 허일영이 포함됐습니다. 네. 나이대가 갑자기 확 달라요. 혼자 85년생, 80년대 중반생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SK 측에서 이제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다음 시즌에 많이 뛰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준비하는 차원에서 같이 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건 제가 합니다. 볼 때는 뭐 네. 예전 합법으로 치면 대학교 네. 4학년이 네. 예비역이 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간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신입생들이 약간 힘들어하죠. 눈치 보고. 자기도 힘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허일영의 다음 시즌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비시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 시즌에도 뭐 허일영을 기용했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 얘기를 했지만은 이 출전 시간이 늘어난다면은 이게 좀 더 부각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사실 이제 좋은 점은 역시 이제 뭐 확실한 3점 옵션 확보, 뭐 그렇죠. 존 디펜스 공략 용이한 점, 그리고 이 선수가 공수에서 리바운드 가담이 되게 좋아요. 예, 이건 옛날부터 강점이에요. 그렇죠. 이 선수가 예. 좀 느릿느릿해 보이지만 알토란 같은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예. 이 선수는 베테랑이 아닐 때도 베테랑 같았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주워 먹는 듯한 미드레인지 득점에는 골밑 득점을 그렇죠. 되게 잘 만들고. 오프더볼 움직임도 좋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어떤 빅맨으로서 좀 뛰어본 경험이 프로에서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맞아요. 단순한 어떤 밖에서 장신 3점만 던지는 그런 슈터가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알토란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나. 그렇죠. 예. 비큐도 좋고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선수가 왜 네. 최고 슈터가 못 됐냐? 예. 느리거든요. 그렇죠. 결정력. 네. 경우에 이제 발이 좀 느린 부분. 네. 예, 그래서 활용도가 약간 오프볼 무브에서 네.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느린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다음 시즌에도 아마 약점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동포지션 안에서 발이 느리기 때문에 출전 시간 늘어날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영준에 비해서 트레이션 어떤 가담력이 공수 양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저 로테이션 수비의 어떤 문제점이라. 그래서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한 평균 18분에서 19분 정도 뛰면서 포인트마다 존 디펜스 깨거나 자기가 딱 해줘야 될 역할을 딱 해줬다면 다음 시즌에는 지금 봤을 때 뭐 이제 로테이션 폭을 봐야겠지만 한 25분까지 뛸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체력적인 이슈도 발생하고 이 선수가 가진 단점이 더 많이 뛰니까 그만큼 더 부각이 되니까 이걸 SK가 어떻게 메우면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수비에 약점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요령이 있고 그 맥을 잘 짚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조금 늘려도 출전 시간 늘려도 그러니까 뭐 30분 이상 뛰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영준 선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어떤 옵션 중에 하나인데 유력한 옵션 중에 하나다. 이 부분은 완전히 동의를 하고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방안들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좀 활동력 좋은 선수들을 최대한 많이 기용. 예를 들어서 이제 최부경과 허일영을 같이 세우지 않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못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라인업 활용. 이건 뭐 아마 전인철 감독님도 아마 연구 많이 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활동력이 좋은 어떤 이제 가드들이나 포워드들을 같이 써서 허일영의 이 단점을
그냥 그 안에서만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이제 허일영을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장단점이 있긴 한데 일시적으로 4번으로 쓰는 어떤 라인업도 구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4번으로 뛰었을 때는 어쨌든 이 기동성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렇죠. 다만 어쨌든 빅맨들을 상대로 박스아웃이나 어떤 포스트업 수비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메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수비를 구상을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구멍이 날 수도 있지만 공격에서 지금 좋은 점은 뭐냐면 허령한테 볼이 도착을 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뭐 오픈 찬스가 살짝 나게 되면 3점이라는 어떤 인식이 깔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SK가 지난 시즌의 어떤 조직력을 보면 그런 공격 패턴이나 그런 이제 패턴 플레이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공격의 강점들이 더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래비티 효과가 생기죠. 허일영 선수한테. 그렇게 되면 나머지 선수들이 어떤 골밑 돌파라든가 뭐 원이나 그렇죠. 김선영의 어떤 뭐 돌파 또 2대2 공격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원활해질 수 있으니까 공격에서의 그런 이제 플러스 효과 또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KT로 한번 가볼게요. 자, KT가 이제 1옵션 외국 선수 영입을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제 랜드리 은노코 영입 네. 발표가 임박이 되었고요. 이 선수 이제 새 얼굴인데 네. 좀 이제 프로필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기염이 출동. 네, 자 2m 8cm 113kg 네. 그리고 윙스팬이 2m 28이에요. 아, 길다.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94년생. 정말 기네요, 그죠? 네, 윙스팬 정말 길고 윙스팬은 원래 이제 키하고 비슷한데 네, 그렇죠. 키보다 플러스 한 뭐 5에서 10cm면 좀 길다 이렇게 보는데 와 20cm가 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어떤 아마추어 했을 때도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정말 긴 윙스팬 이게 최대 강점으로 꼽혔고 그리고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몸도 굉장히 다부져요. 네, 몸도 네. 다부져서 이 파워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이제 터키, 독일, 스페인 리그에서 주로 활약을 할 거예요. 지난 시즌에는 스페인 리그에서 백업 어떤 빅맨으로 네.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보다는 수비에 강점이 있는 어떤 빅맨이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좋다. 네. 이유가 뭡니까? 네. 수비가 일단 굉장히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KT가 기본적으로 이제 2대2 수비가 여전히 불안했고 지난 시즌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했는데 근데 2대2 수비를 이제 안정화시키는 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현대농구에서는 2대2 공격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2대2 수비가 불안하다는 건 뭐냐면 뭐 축구에서 척추 라인이 흔들리는 거, 그 야구에서 센터 라인이 흔들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난 시즌에 제가 이제 라렌 같은 경우에도 좀 불안하다, 좀 그 승부처에서는 못할 수도 있다 했던 첫 번째 이유가 그 부분이었거든요. 좀 느리고 해치앤 리커버리가 좀 약하고 근데 외곽 수비도 이제 형성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서 버틸 수 있을까였는데 지금 이 선수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게 어떤 부분이면 체크를 잘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블록이라든가 아니면 뭐 2대2 수비에서 해치앤 리커버리도 지금은 이제 보이는 부분이니까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길목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 페이크를 굉장히 잘 쓰면서 자기 수비 영역을 굉장히 잘 확대를 시켜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중앙에서 KT의 어떤 수비를 잡아주게 된다면 KT의 수비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을 뿐 아니고 그 2대2 수비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2대2 수비가 굉장히 견고해질 수 있다. 2대2 수비가 그렇죠. 견고하다는 건 뭐냐면 KT가 지금 허운 선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력에서는 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좋은 포워드들 그리고 좋은 가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비가 탄탄하다는 건 KT가 그만큼 이제 싸워볼 수 있다. 더 그렇죠. 싸워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사실 KT가 이제 그동안 이제 활용해 왔던 외국 선수들 보면 공격력이 아예 좋은 선수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지난 시즌 라렌처럼 높이가 확실한 선수를 좀 네. 이제 선호를 좀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은노코는 뭐 높이도 좋지만 일단 이제 어떤 활동력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수비에 대한 이해도 2대2 수비에 이해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선수라는 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수비적인 장점 말씀 잘 하셨지만은 이 선수가 코트에 있을 때 KT 수비력이 사실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이 선수 네.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자기 가운데서 그렇게 영역을 넓혀보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수비에서는 이제 앵커라는 어떤 앵커 역할을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네. 그런 걸 되게 잘해줄 수 있는 카드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공격적인 측면에서 사실 옵션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렌이 뭐 픽앤팝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를 했다면 이 선수는 그냥 우직한 어떤 픽앤롤 통해서 어떤 이제 골밑 득점이라든지 아니면 풋백 득점 이런 부분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그래서 공격적인 측면에 다음 시즌 아무래도 KT가 국내 선수들에게 좀 이제 좀 비중이 많이 가야 됐고 이 선수가 있을 때
때 어떤 이제 팀 디펜스를 강화하는 어떤 옵션으로 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또 생각을 해봤을 때 KT는 또 하윤기라는 빅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둘이 같이 뛰었을 때 스페이싱이 아마 이슈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노코 같은 경우도 슈팅 레인지가 굉장히 짧은 선수거든요. 네. 밖에서 슛을 거의 안 던져요. 네. 하윤기도 사실은 그런 선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윤기의 어떤 점퍼 어떤 장착 혹은 슈팅 레인지가 얼마나 이번 여름에 좀 늘어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공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원활해지려면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 네. 같이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쉽지 공격에서 않을 거다. 공격에서 워낙 이제 넣고 같은 경우에는 짧죠. 네. 그러니까 짧다가 이제 좁으니까 지금 하윤기가 점프슛을 장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답답한 면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골밑이 빡빡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수비는 뭐 좋아지겠죠.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은노코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골 밑에서 어떤 수비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윤기가 더 들어간다 그랬을 때 뭐 수비에 대한 효과라기보다는 외곽 수비에 대한 어떤 약점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차라리 그 상황에서는 하윤기를 빼고 좀 더 활동력 높은 포워드라든가 이런 선수를 갖다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 팀이 로테이션을 많이 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수비 위주로 그럼 가야 되잖아요. 네. 이 팀이. 네, 그렇죠. 그 내년에도 이제 허운이 없으면 박지원을 많이 써야 되고 정성 쓰고 양홍석 쓰고 뭐 김동욱이나 김영환 쓰면서 또 여기에 또 이제 로테이션 멤버들 이게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윤기도 이제 그 중에 한 명 옵션이 될 수 있고 또는 이 옵션 외국인 선수가 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비가 좀 나쁘지 않은 선수들하고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공격에 답답함이 좀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수비 위주로 가서 진흙탕 싸움 해버리면 정말 KT 수비를 깰 수 있는 팀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 로테이션을 돌면서 체력전을 해버린다. 그리고 어떤 그 공격에 대한 롤을 갖다가 정확하게 준다. 이랬을 때는 KT의 공격도 잘 풀릴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양홍석을 4번으로 이제 이 은노코의 파트너로 네. 좀 활용을 좀 더 길게 한다든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옵션을 지금 이제 좀 봐야겠지만은 예를 들어 조금 이 옵션 같은 스코어링이 어떤 조금 강점이 그래도 있는 네. 선수 뽑아서 하윤기와 페어링을 시켜버린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씀하셨던 네. 로테이션 폭을 넓히면은 수비력은 업그레이드하면서 어떤 하윤기가 가진 어떤 아직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면서 라인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은노코가 그만큼 이제 수비에 대해서는 좀 인상적이었다. 네. 공격의 약점을 덮을 만큼 인상적이었고 KT가 아킬레스건이 여전히 수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딱 들어선다 그러면 KT가 좀 무서워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가스공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스공사는 1옵션 외국 선수 영입 아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유수은도에 예, 뭔가 이름이 뭔가 굉장히, 경상남도 틱하죠. 예, 그렇죠. 예. 안돼예. 은다예죠. 네, 안돼예. 예, 정말 이제 어떤 가스공사 색깔에 맞는 어떤 선수를 데려온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의 프로필을 보면은 이 선수가 2m 13cm에 113kg, 윙스팬이 2m 20cm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깁니다. 네, 피지컬이 좋고 신장 같은 경우는 또 뭐 다른 팀들 1옵션 영입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은 거의 뭐 이번 시즌에 최장신이 될 가능성이 있는 네. 이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사실 이제 은노코와 좀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네. 공격보다는 수비력과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외국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이제 2019년에 프랑스 1부 리그에서 리바운드 왕을 차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 아프리카 이제 대륙 쪽에서 이제 열린 경기 세네갈 대표팀 출전해서 한 경기 20 리바운드도 네. 잡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리바운드 능력이 좋고 스피드도 좋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션 상황에서 어떤 트레일러 역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사실 가스공사 지난 시즌에 리바운드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던 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메워줄 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할로웨이와 어떤 로테이션을 가져가면서 이 선수가 가진 어떤 높이를 활용을 하면은 가스공사가 지금 국내 선수들도 지금 장신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좀 다른 어떤 색깔을 보여줄 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올 시즌에 이 1옵션의 스타일이 이런 은노코, 은도에 그러니까 높으면서 잘 달릴 수 있는 그렇죠. 빅맨을 선호해요. 그렇죠. 그 삼성도 이제 그런 외국인 선수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선수들이 뽑혀왔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 은노코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은도에는 조금 더 높은데 프레임은 조금 덜하지만 포스트업 수비할 때 어떤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 그리고 잘 달리는데 은노코도 잘 달리기 때문에 둘 다 좋다, 둘 다 빠르다, 둘 다 빠르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 리바운드 능력은 은도회가 조금 더 넓고요. 네. 은노코는 뭐랄까 좀 더 파괴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두 선수 모두 좀 괜찮다라고는 생각이 들고 가스공사 입장에서도 지금 보면 이대성이나 정효근이나 아니면 이대현이나 이런 선수들이 있고 이 선수들이 이제 볼 핸들링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들이 있는 선수들이죠. 이대현 말고 이제 그렇죠. 이대성이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은도가 또 받아먹는 어떤 그런 이제 모습들을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맞는다. 네. 잘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외국 선수들을 좀 선호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진짜 말씀하신 은노코나 은다이 같이 이제 수비가 조금 더 강점이 있는 높이 강점이 그리고 이게 결국 또 외국 선수 시장의 변화 저희가 뭐 좀 최근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되고 수비가 되면서 어떤 이제 한 팀이 어떤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1대1 능력까지 갖춘 빅맨 자체가 뭔가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거죠. 없어요. 네. 그런 선수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레벨은 더 높은 상위 레벨 유럽 리그로 가거나 아니면 NBA G리그 사실 또 이제 G리그가 좀 있으면 이제 한 11월부터 또 쇼케이스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거 참여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들어왔던 레벨의 외국 선수들이 이제는 다시 나간다는 거죠 밖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계속 나오는 빅맨들의 타입이 사실은 1대1 능력을 갖춘 빅맨이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농구 트렌드 자체가 빅맨이 스크리너 역할을 해준다든지 트레이션 해주는 역할 이런 이제 역할을 해준 빅맨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 빅맨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볼 핸들링이 되고 1대1까지 갖추면 이제 NBA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KBL 무대에서 외국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어떤 외국 빅맨은 이런 스타일이 올 수밖에 없다. 이제는 당분간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잘 달리고 빠른 빅맨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가 된다면 그리고 그렇죠. 그런 수비 마인드를 갖춘다면 이제 은노코 같은 선수가 이제 수비 마인드가 있는 선수로 보이거든요.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은도회 같은 경우에도 수비에서는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팀 워크를 맞추는 데는 오히려 좀 더 좋을 수 있지만 공격에서 어떤 답답함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죠. 근데 그 공격의 답답함을 국내 선수, 국내 에이스와 이 선수의 어떤 2대2 공격이라든가 아니면은 트랜지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션 오펜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메우느냐 이게 그렇죠. 관건이 네.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다이가 오면서 리바운드 수비는 좋아졌는데 공격이 이슈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대성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클러치 타임 승부처에서 5대5 세팅을 할 때 국내 선수 중심이 되는데 이게 효율이 과연 얼마나 나올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옵션으로 머피 할로웨이를 데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할로웨이를 예를 들어서 할로웨이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공격력이 지금 봤을 때는 은다이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이거든요. 1대1 보면서 그래서 할로웨이를 기용을 한다든지 그런 승부처에서 외국 선수 기용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지금 이제 분위기를 봐서 좀 다음 시 추구하는 게 뭐 포워드 농구 얘기를 한번 저희가 했습니다만 SK 스타일인 것 같아요. 리바운드 잡고 달리자.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에서 되게 쉬운 이지 득점 2점을 늘리자.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느린 템포보다는 좀 빠른 템포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핵심이 사실은 뭐 종효근이 좀 더 잘 달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외국 선수 영입이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사실 어떻게 좀 맞춰가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사실 처음 해보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게 결이 안 맞거나 좀 엇박자가 나면 되게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근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되게 좋은데 지금 선수 구성상 예를 들어서 속공이나 트랜지션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제가 볼 땐 득보다 실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대성도 클러치 상황에서 어쨌든 실책이 많은 선수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정효군이나 이대현이 공격에서 그렇게 이대는 공격에서 폭발적인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 세트 오펜스도 꼬박꼬박 넣어주고 견실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고. 그렇죠. 뭐 정효군은 어떤 그 재능은 있지만 그 재능이 아직까지 발현이 다 못된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지금 선수 구성을 가지고 견고한 어떤 농구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가스공사는 굉장히 좀 탄탄한 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니콜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한마디로 니코니코는 훨씬 난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설정을 예를 들어서 빠른 농구를 한다. 그랬을 때 수비의 강점이 있는데 빠른 농구를 한다. 그러면 변수가 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 가스공사의 어떤 팀 컬러를 특정하는 데 굉장히 좋지만은 실속은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스공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DB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두경민이 최근에 돌직구를 하는 우리 또 두경민 선수가 제가 또 사랑하거든요. 예, 이렇게 솔직한 발언 해주면 저희는 감사히 그렇죠. 또 이관희, 두경민, 이대성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웅 그렇죠. 분발해 주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젊은 선수들의 어떤 과감한 발언이 또 오프 시즌을 또 흥미롭게 만들고.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좀 서로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과감한 얘기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자존심 상처받아 하면 되지. 그리고 실전에서 검증하고 난 다음에 농구로 보여주면 되죠. 봤지 뭐 이게 제일 간지나지 않나요? 그렇죠. 멋있죠. 농구로. 그리고 뒤끝 없이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딱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렇죠. 그 이상 그 이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허웅하고 허웅 선수를 이렇게 막 맨날 뭐 비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뭐 와서 얘기를 해요. 아니면 거기서 얘기를 해요. 이런 거 그러지 말라고. 이 부분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고 딱 안아주고 그런 거 아니지. 그렇죠. 아니면 너무 나갔네요. 아니면 선수들이 이제 또 그런 부분을 딱 보여주면은 저희는 또 바로 퇴사전합니다. 와, 이거 좋아졌다고. 그렇죠. 저희가 성대창 선수 수비 문제 있다. 바로 보여주니까 저희가 수비 대박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희는 보이는 것을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경민 선수가 이제 이번에 과감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그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이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좋은 선수가 있었지만 시너지 효과가 없었던 것 같다, DB에. 그리고 허웅이 아무래도 좀 치우친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 내가 있으면 한 선수에게 안 치우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한 어떤 이제 도박수? 아니면 뭔가 주제거리를 확 던졌어요.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나요? 네, 이 인터뷰가 그대로 실렸습니다. 이게 어디에 실렸나요? 요게 이제 또 이제 모 일간지 인터뷰에 실렸는데, 요게 굉장한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나름 일파만파였습니다. 저도 보긴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두경이 멋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럼 정말 허웅의 공격이 팀 밸런스를 무너뜨릴 정도였나? 그리고 두경민은 과연 허웅보다 좋은 패서인가? 이런 부분 사실 얘기는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한 번씩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좀 데이터적인 부분도 좀 참고를 하면서 좀 이제 살펴보니까 2대 공격을 할 때 허웅은 어떤 성향을 띠는가를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그 패스와 슈팅 시도의 밸런스는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직접 슈팅은 40% 정도, 그리고 패스는 이제 60% 정도니까 6대4 정도면 굉장히 이타적인 거죠. 이기적인 선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수가 2대 게임을 할 때. 근데 다만 여기서 그럼 그 패스는 어디로 향하는가, 이거 데이터를 좀 제가 좀 살펴보니까 스크리너가 아니라 주변 슈터들에게 많이 간다. 그러니까 롤맨에게 향하는 패스가 10번 하면 3번, 그리고 슈터에게는 한 6번, 6.5번 정도 가거든요. 결국에는 허웅은 2대 게임을 할 때 스크리너를 살리기보다는 주변 슈터들을 좀 살리는 부분이 좀 더 있고, 패스를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나머지 어떤 직접 슈팅 시도까지 봤을 때 어떤 이제 파생 효과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제 창출하는 어떤 핸들러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경민이 그러면은 허웅보다 팀을 잘 살리는 가드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두경민 선수도 사실은 어떤 이제 과감한 슈팅 시도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좀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 지난 시즌 가스공사에도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선수들이 좀 못 받쳐주는 부분이나 부상 이슈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이 선수가 클러치 타임에 과감한 슈팅 시도하는 게 많이 빗나가고, 그리고 계속 연발하다가 그렇게 역전당하는 게 적지 않았어요, 가스공사가. 이거 봤을 때 두경민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허웅보다 팀을 잘 살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 사실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입증을 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알바노나 아니면 과거에 어떤 이제 디온테 버튼과 했던 볼 소유 이슈 그렇죠. 이런 부분들과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두경민이 좀 이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한 발언을 증명해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요 여기서 제가 뭐 네. 보험을 살짝 들면 네. 우리 이동환 기자 너무 욕하지 마시고 보험을 네. 살짝 들면 네. 이게 지금 그 두경민 선수 얘기가 작년 DB가 DB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호응한테 너무 치우쳐졌다. 상대팀은 호응만 상대했으면 됐다. 내가 DB 합류하면 한 선수 치우치는 농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호응을 저격한 거라기보다는 그쵸.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작년에 DB는 호응한테 너무 치우쳐져 있었는데 내가 합류를 했을 때는 한 수째 치우치는 농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DB는 좀 특수했어요. 그러니까 호응한테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외곽에 있는 선수들 뭐 김현호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다쳤어요. 그래서 호응한테 자연스럽게 몰릴 수밖에 없고 외국인 선수 살짝 그랬었고 그다음에 김정규 불안했었고 강상재 중간에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허웅에게 공격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허웅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에이스 역할을 하기는 좀 약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네. 그러니까 허웅 선수도 제가 볼 때는 자기 어떤 그런 위치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근데 굉장히 좋은 롤 플레이어죠. 오프 더 볼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 그래서 주변에 좋은 동료가 있을 때 가치가 더 빛나는 선수인데 하드 캐리 하는 거는 허웅 선수 지금으로 볼 때는 많이 발전했지만 약간 한계가 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DB가 허웅 선수가 하드 캐리를 하긴 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허웅 선수는 원래 그런 타입의 선수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오프더볼 움직임이 좀 더 강한 선수이고 1대1도 강하긴 하지만 그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만 가치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그런 선수고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태고 그럼 두경민은 이제 두경민 선수도 뭐 허웅에 대해서 뭐 저격했다기보다는 작년에 그런 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번에 갖다 부연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거예요. 있는데 그때 당시엔 그랬고 지금 내가 갔을 때는 좀 더 잘할 수 있다. 그건 이제 자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 이동환 기자 말처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네. 이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입증 못하면 바로 욕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알바노 선수가 공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그렇죠. 물론 이제 두경민 선수가 김낙현 선수하고 같이 이렇게 가스공사에서 나름 뭐 괜찮게 뛰었지만 또 두경민 선수가 이번에는 확실한 어떤 에이스가 돼서 알바노 선수를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으면 김낙현이 굳은자하고 두경민이 굴러온 돌이었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두경민도 굴러온 돌이었지만 DB에서 어쨌든 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에이스고 이단 알바노가 그런 돌이기 때문에 같이 리딩까지 해줘야 되면 그게 진짜 에이스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두경민 선수가 그동안 보여준 건 없어요. 잘 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